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 이후에 첫 방송이 지난번에 나갔죠. 네, 주변의 반응도 크게 달라졌나요? 아직은 잘. 아직 실감은 하지 못하고 네. 계시는군요. 그렇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네. 저희가 그 개편 준비하면서 예전 방송들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각자가 이 방송 참 내가 괜찮았다. 내가? 네, 이 느낌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음, 책 빼고 별 보는 밤이라고요. 네. 이때 제가 그 책을 추천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능을 네. 황주부님께 아주 강력하게 들이댔던 집착남. 그렇죠. 음. 이래도 아니, 우주와 밤하늘에서 매력을 못 느끼신다고요? 네. 그러면 이 책은 어떻습니까? 이런 책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한 너댓 권의 책을 막 계속 들이밀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 매력에 조금 빠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직 의지만 있고 실천은 못했다고 제가 자백을 해야겠네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황주부님께서 네. 가장 괜찮았다 싶은 방송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자서전 네. 회고록 특집. 아 네네. 네네네. 저는 그때 일단 제가 발견했던 책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 에드워드 사이드나 네네.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에 참 매력만큼 우리가 참 그런 책을 안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또 그 사람의 뭐 이론서이든 소설이 됐든 그것을 보게 하는 또 다른 창이 되는 거. 그래서 한 사람으로 오롯이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다른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또 어떤 걸까?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자서전 회고록 특집. 아마 저는 그때 네. 장 지글러랑 네, 그렇죠. 피터 버거, 피터 아마 버거. 두 사회학자의 네네네네. 이제 지적 자서전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그때 김느끼님께서 에드워드 사이드 에드워드 맞아요. 사이드의 예, 자서전을 소개했었죠. 그쵸.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절판된 책을 소개하는 그 책 저희 방송 이후에 네. 불티나게 사람들이 찾아서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더라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네. 김느끼님께서는 어떤 방송 기억 남으세요? 저는 결혼 새드 엔딩이라도 음. 괜찮아? 요게 오.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죠? 아내분이 듣고 계시지 않나요? 아, 뭐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지금 다 30대 후반에서 네. 이제 40대를 넘나드는 이제 3명이 나이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컨텐츠가 아니었나. 네. 저희보다 어린 사람들은 뭔가 이걸 제공하기가 뭐 할 수도 있겠으나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사랑의 본질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싶고 또 제가 이제 소개했던 책이 테드 창의 이제 당신 인생의 이야기였는데 또 테드 창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흥행한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죠? 극한 직업. 극한 직업에 아. 테드 창이 나와요. 그 관계없는 어떤 캐릭터 이름이 아, 테드 진짜? 창이에요. 네, 아. 이름이 창식인데 아. 무슨 창식이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영어 이름이 테드 창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창식인데 테드 창이냐고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굉장히 반가웠고요. 네, 요즘에도 작품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테드 창이. 그래서 또 이제 새 신작 나와서 저도 이제 읽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이제 뭔가 내가 생각해도 추천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저희가 한 명은 비혼이고 네. 한 명은 결혼했는데 아이는 없고 네. 한 명은 결혼해서 아이를 막 낳았고 네.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또 한 1, 2년 지나서 네. 그 이후의 방송들 중에 또 베스트 한번 꼽아볼 그 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산책 판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어떤 책 사서 읽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 코너인데요. 이번 순서는 황주부님께서 맡아주셨죠? 네. 어떤 책 사서 보셨어요? 저는 BTS 예술혁명. 오. 부제가 방탄소년단과 들레즈가 만나다. 이 책을 그러게요. 골랐습니다. 이 책이 인문 분야 도서인데 네.
그 BTS를 다룬 책이 몇 권 나왔거든요. 네네. 네. 저는 이 책이 믿을 만한 출판사에서 나왔음에도 이 부제를 보는 순간 소년단과 들레즈 오히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전 옛날 사람이라 책을 볼 때 네. 머릿말을 보고 책을 고르는 몇 안 남은 종자예요, 제가. 근데 머릿말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책을 왜 쓰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촛불혁명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정치 변화를 가져왔다면 방탄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변화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변혁을 징후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바 이런 오바가 있나 살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네.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이런 이제 의미부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뒤에 나올 텐데 네네. 앞부분만 봐서는 워낙 그렇게 이제 과대 포장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런 이제 의심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호기심. 그래? 읽어봐야겠어. 이러면서 읽었고요. 읽는 동안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지은 분이 이지영 씨인데요. 이분이 서울대에서 들레즈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에서 영화 미학으로 지금 논문을 쓰는 중이세요. 그래서 철학자가 본인이 들레즈를 어쨌든 전공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뭔가 너무 허접한 얘기는 아니겠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읽어 나갔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더 큰 원인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제가 입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이제 전 세계인과 같은 그 발걸음에 그렇죠. 맞추고 계시군요. 네. 아니 이게 마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이런 걸 원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아, 라고 왜 이렇게 그런 호기심에 음. 들어갔다 저처럼 입덕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그래서 호감과 반감을 함께 가지고 읽게 된 책이에요. 방탄에 대한 호감과 이렇게까지 이건 좀 오바 아니야? 라는 반감을 동시에 줬기 때문에 저한테 사서 볼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읽게 됐고요. 이 책은요. 일단 장점은 우리가 보통 철학자들이 쓴 책이 쉬운 책이 별로 없잖아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잘 읽히고요. 제가 옛날에 들레즈는 저를 좌절시켰던 분이세요. 아니,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저만 아니죠? 네, 떠나게 했죠. 네.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떡하나. 근데 굉장히 쉽게 써 있어서 이게 철학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굉장히 구성이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을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특별히 요약하지 않아도 책의 내용들이 쏙쏙 들어오는 그런 장점을 가진 책이고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탄의 인기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되게 많아요. 음악적 탁월성, 그다음에 뭐 진정성, 그다음에 SNS로 소통을 하는데 이게 그냥 팬들하고 그냥 잘 놀아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의 소통을 한다 이런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분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많잖아. 그렇죠. 이렇게 들면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방향. 네네네. 이들이 그들과 다른 아티스트들과 구별되는 건 방향인데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게 딱 방탄소년단 이들만이 아니라 방탄의 팬덤이라고 하는 아미. 이 방탄과 이 아미 간에 이 서로가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만나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 나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방탄이 다른 어떤 아티스트들과 구별되는 지금의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재미있는 분석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했는데 뭐냐면 방탄의 그 초기 가사들을 보면요. 정말 저는 처음엔 오해했었어요. 허세라고. 막 싹 다 불태워라 막 이러고 막 이게 너무 거칠게 막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런 아이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 네, 기억에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찻잔 속의 미풍처럼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허세신가라는 약간 그런 혐의를 가지고 봤었는데 이러한 이제 본인들이 1집, 2집을 거치면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겪는 억압과 이 억압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욕망을 드러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을이 처음에는 그게 한국의 청소년이에요. 학교가 억압적이야. 막 이런데 실제 지금 이게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 지구적이라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저기 어디 멕시코의 청년들과 우리의 고민이 다르지 않고 이 고민에 공감하는
사람들 자체가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의 뭐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네네.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많이 그 감탄이 됐고요. 제가 지금 네. 들어보니까 네. 이책 소개를 하시는 건지 어. BTS에 대한 음. 지지 의사를 밝히시는 건지 좀 헷갈리긴 아 하는데 그런가요? 김느낌님은 BTS 음악 잘 듣고 하세요? BTS 음악을 듣진 않고요. 네. 저도 근데 BTS가 왜 이렇게 떴나 음. 해서 예전에 기사 하나 쓴 적 있어요. 아.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제 BTS 연구한 이지영 씨가 아닌 어떤 분이 이제 강연을 할 때 그 내용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BTS가 뜬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어서예요. 그러니까 BTS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건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인 건 뭐냐면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네.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36%입니다. 어. 근데 이게 2017년 영업이익률이 36%인데 업계 빅3가 SM이 뭐 2.98% 오. 정도고요. YG는 7.2%. 음. 그리고 JYP가 이제 트와이스가 대박 터지면서 음. 이제 그 해에 19.8%, 아니 19% 정도. 근데 이제 35.17%예요. 빅히트는. 어마어마한 거죠. 말도 보통 안 그냥 되는 기업들이 거죠. 한 자릿수 아닙니까? 이익률은? 그래서 2017년에만 방탄소년단으로 여기서 번 돈이 924억 정도 됩니다.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었냐면 일단 얘네는 모든 사람이 다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래퍼가 3명이고 네. 걔네가 각자 다 랩하고 이걸 돈 받고 팔지 않아요. 블로그에 올립니다. 음.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CD 타보셨나요? 뭐 제가 음원을 좋아하는 샀죠. 옛날 가수들이 CD를 내면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들의 CD가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근데 네. 왜 팔리냐면 아이돌들의 오프라인 미팅에 가려면 이 CD를 사야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제가 일하는 서점에서도 네. 정말 난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 CD마다 복불복으로 그 자기가 이제 아이돌이 뭐 9명이면 9명의 사진이 들어 있는데 하나씩 들어있죠. 하나씩 들어 있어요. 오마이갓. 그래서 많이 사야 하는구나. 그렇지. 근데 막 이게 확률이니까 네. 100장을 사도 내가 나의 최애의 아이돌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100장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 중에. 막 문상 같은 거 막 꺼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참 이게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애기들, 그러니까 소년 소녀들의 이제 돈을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황주부님처럼 늦은 시기에 이제 입덕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막 CD를 100장씩 사진 않으시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요런 이제 비즈니스로 보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팬들을 현금 지급기로 보는 요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런 인상이 일단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 팬들이 그 BTS를 혜자스럽다고 표현해요. 돈 안 줘도 신곡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앨범마다 굉장히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하나의 비결이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2014년에 이때는 BTS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죠. 근데 슈가라는 멤버가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이 유명해서 제일 많이 불려요. 민윤기. 네, 민윤기. 오. 좀 있으면 생일 나오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BTS 멤버 이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기가 어려운데 슈가는 그냥 설탕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2018년 3월 9일에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던진 거예요. 트위터에. 돈 많이 벌어서 팬들 소고기 사주겠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 찍어가지고 트윗에 올린 거예요. 2018년 3월 9일에 어떻게 네가 소고기 사주는지 기대된다. 그랬더니 이제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국의 보육시설 한 40곳에 그 사인 CD하고 2+ 등급의 그 한우 불고기를 10kg씩 보냈습니다. 와, 지금 듣는데 막 소름 돋았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소통 방식이고 요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힙하다, 쟤 돈 쓸 줄 아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요걸 하는데 든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주문을 해가지고 전국에 뿌리는데 이제 이거를 하니까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왜냐하면 너무 기사 쓰기 좋은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정말 몇 배의 가치의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통 방식들이 이런 식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외국인 팬들하고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방탄의 흥행. 야 오늘 뭐 거의 방송 이제 BTS 특집으로 가는 거야? 아니 더 아니, 얘기가 떨로도 있지만 좀 나옵니까 오늘? 아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이제 그 인기 원인을 분석한 건 이분의 일장에 불구하고요. 들레즈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쵸.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 이제 들레즈가 이제 리좀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리좀이 저는 옛날엔 이해가 안 됐는데 되게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뿌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목 나무들은 뭐냐면 이렇게 쫙 체계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권위적이고 딱 연결돼야 되고 근데 리좀은 그냥 이렇게 줄기가 땅에 다 있기만 하면 거기서 막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디로 뻗쳐갈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아미와 그 BTS가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해나가는 방식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뮤비라든가 중간에 영상이 있으면 중간에 팬들이 계속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공식 영상보다 팬들의 영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내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에 유튜브에 이 신곡을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뮤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자막이 세 줄로 달리는데 맨 위에는 한글 가사, 두 번째는 영어. 로마자 도금 표기. 도금. 예, 이 한글을 어떻게 발음하면 되는지.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번역. 네. 이걸 팬들이 만들어서 올려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막 해외 콘서트 가면은 누가 봐도 외국인인데 한국 한국어로 가사를 막 떼창하고. 떼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권력이 있잖아요. 이 음반 회사에도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뿌리 깊은 연예 그렇죠. 권력들이 네. 있고 그래서 방시혁 대표가 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서울대 축사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이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어의 위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제패하고 있는 그다음에 인종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권위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BTS와 BTS의 팬덤들이 뭐냐면 그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고 사실은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혁명의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으로부터 어떻게 뭐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들의 방식 또한 굉장히 기존의 어떤 체계로 담을 수 없는 전복적인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이 BTS가 정말 대단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명이나 이 책을 봤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마가라디님도 보셨으니까 3명이 본 거죠. 들레즈가 붙어 있는데 책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정말 아마 이 아미도 멋 모르고 이 책을 사서 봤을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분석에 저는 별로 동의가 가진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갖다 붙이는구나. 이 사람도 BTS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어떤 동질감이 들레즈라는 철학자를 피해가지 않고 저 사람도 뭐 아미의 하나겠거니 이렇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돼주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네. 오늘 산책 판책에서는 황주부님께서 팬심을 담아서 BTS 예술혁명이라는 책을 가져오셨는데 이 BTS 뭐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뭐 창창하게 뻗어나갈 거라서 이후에도 또 관련된 책이 나오면 산책에서 소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산책 판책 코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메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메인 코너 후다닥 1세입니다. 저희가 그 같은 주제 다른 책이라는 코너가 하나 있고요. 네네. 메인 코너가. 그리고 이 번갈아 가면서 후다닥 1세라고 이 최근에 나온 신간 도서들 중에 일단 제가 3권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황주부님과 김느낌님과 제작진이 투표를 해서 이 중에 한 권을 고릅니다. 그리고 정해진 책을 우리 셋이 같이 읽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네네. 이런 방식의 얘기인데 왜 후다닥 1세냐. 나오자마자 1세를 빨리 읽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방송이 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서 1세가 후다닥 나가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를 좀 담아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함께 좀 후다닥 1세가 되도록 네.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번에 추천한 책이 3권이었죠. 첫 네. 번째 책은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엘링 카케의 책 자기만의 침묵이라는 에세이였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 걸어서 이 북극 남극 다 다녀온 사람이에요. 아, 근데 우린 이런 탐험가라고 하면 일상의 삶을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변호사로 출퇴근하고요. 아이 셋을 기르는 아빠예요. 그런 일상을 살다가 그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침묵이 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린 침묵하면 굉장히 이렇게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이렇게 발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제 풍성한 느낌의 장면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제 벌어지는 침묵 산업들. 왜 우리 힐링 산업도 산업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고요한 침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방, 공간 이런 것도 자본주의 천국이니까 이제 그렇죠. 돈을 주고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침묵마저도 계급이 나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은 소음이 덜 나는 차를 타죠.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음. 세탁기도 소음이 혹은 소음이 전달되지 않는 크기의 방이나 집이 있겠죠. 이런 얘기까지 같이 펼쳐내고 있어서 흥미로운 텍스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했던 책은 팩트 플리스라는 책인데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던 책이에요. 왜 화제가 됐냐? 빌 게이츠가 보통 대학생들 이런 책 읽으면 좋겠어요라고 추천을 할 거잖아요. 네. 추천한 게 아니고요. 그 해 졸업하는 미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어요. 와, 통도 크셔요. 돈이 많으니까요. 네. 아주 멋지게 쓴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팩트 플리스가 뭐냐면 사실 충실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입견과 이 느낌 때문에 실제 사실을 안 보고 세상을 오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친 비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에서는. 네. 사실 지표들을 보면 나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 희망을 가질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짚어낸 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선정된 이제 마지막 책 색연필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작가가 장 가브리엘 코스. 이 사람이 색채 전문가죠. 색채 전문가가 쓴 색연필이라는 제목의 소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책을 덮고 난 다음에 저자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구나. 네.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새 책을 저희가 제작진도 그렇고 저랑 황주분이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뭘 골라봐 이러면 못 골라요. 그래서 3개를 던져주셨는데 뭘 하지? 뭐가 좋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바갈라디님이 자기는 색연필을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굉장히 좋은 책이구나. 이러고 이제 딱 읽었거든요. 네. 저부터 좀 소감을 말해보면 소감 전에 네. 대략 이 설정과 스토리를 조금만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이다. 이 책은 일전에 되게 베스트셀러였던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네.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그린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색이 하나씩 없어져요. 색상이. 색상이. 네. 그래서 이제 색상이 하나씩 없어졌을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노란색부터 없어져서 이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요즘에는 포토샵 같은 거 보면 왜 네. 특정 색깔을 빼고 그럼 그 음. 색깔을 이제 흑백으로 대체하고 약간 이런 음. 효과를 주는 뭐 포스터랄지 이미지랄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음. 약간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특정 색깔이 빠졌을 때 음. 어떤 일이 음. 벌어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대충 그리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별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독자들이 읽으셔야 되니까 후다닥 일세를 하려면.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설을 재밌게 본 소설 굉장히 드뭅니다. 음. 그래가지고 일전에 제가 온다리쿠 소설 막 몇 개 소개해드렸더니 황주부님이 제가 광분했죠.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소설이 다 재밌지가 않다. 네. 굉장히 엄정한 태도를 지키는데 이 책이 어떻게 재밌냐면요. 일단 김느끼님이 재밌다고 딱 하는 순간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잘 추천했구나. 그쵸. 이 책이 어떻게 재밌냐면 그려져요.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의 서사가 뭐 재밌고 뭐 음. 기발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막 그렇게까지 특별하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문장을 읽어 나가는데 그게 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이제 읽고 나서 그 문장만 다시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의 글 쓰는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오.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재밌는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부님께서는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 색채가 사라져서 이제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익숙하다고요? 네. 왜요? 저는 뚜벅이에요. 운전 면허증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특히 겨울에 우리나라 대중교통은요. 정말 색채가 없어진 곳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린 심지어 머리카락도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색채가 없어졌다는 게 검은색, 흰색, 회색 대충 이런 식들의 조합인데 무채색만 남는 그렇죠. 거죠? 무채색만 남는 건데 지하철에 가보세요. 심지어 디자인도 똑같아. 다 벤치 코트 뭐 긴 거 롱패딩에다가 스스로 김밥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까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음울하고 마치 이렇게 괴기 영화에 나올 것 법한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 까만데 어쩌다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두 사람 있고 그리고 정말 약간 나이 드신 분들만 색채가 있는 옷을 입으셔요. 거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서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들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떤 판타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통렬한 판타지가 아닌 현실에 대한 본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한국의 지하철 경험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어. 막 이거 이러면서. 이거 보게 뭐 약간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무채색 덕후기 때문에 네. 집 인테리어도 그럼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그렇진 않은데 옷을 이제 무채색을 많이 입고요. 저도 좀 약간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되게 신선한 지적이네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옷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반짝이는 것 같은 그렇죠. 것도 제가 그렇죠. 반짝이 블링블링한 거. 그렇죠.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저의 옷장을 보면 깜짝 놀래요. 저는 옷을 자주 나누거든요. 왜냐면 살이 찌니까 안 맞는 거는 네가 입어. 맞잖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걸 입었어? 정말? 이렇게 질문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 옷과 제 옷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사실 우리 거리도 비슷해요. 만약에 간판을 뺀다면 우리나라의 거리가 어떨까? 간판만 네온과 그다음에 총천연색이 있지 나머지 건물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거의 무채색 아닌가요? 좀 재미난 시선이네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색이 사라지니까 네. 색을 찾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황주부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우리 현실 세계랑 또 연결을 지어보면 무채색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색을 찾으려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 색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설정도 좀 흥미롭죠. 네. 그렇죠. 뭐 한 명은 색연필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그렇죠. 한 명은 시각 장애인인데 색채 전문가. 네.
이 설정에서 되게 이 사람이 이런 알레고리를 많이 심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리기님께서 서술 말씀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그 언론 기사 같은 것들이 이제 네. 제목처럼 그쵸. 또는 언론의 르몽드 인터뷰 같은 뭐 것들이 막 이런데.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작가가 애초에 소설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한계나 어려움을 그런 장치로 되게 잘 해결해 나갔다. 근데 저는 소설가가 아닐 거라고 생각도 못할 만큼 음. 되게 재밌고 되게 잘 읽혀요. 그리고 약간의 스릴러 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색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색에 대한 왜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가 핑크색이 없어졌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그렇잖아요. 색깔이 각각의 가진 특징들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저는 세계관에서 이런 질문은 던져봤어요. 뭐냐면 너는 어떤 색깔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색들의 이미지를 쫙 나열하는 건 해봤지만 어떤 하나의 색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하거나 그 이미지를 공유해 본 적이 있었나? 근데 이제 여기서 색이 차례로 없어지고 색이 차례로 나타나면서 그 색이 사람과 그 색 사이의 그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색깔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소설의 그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결국 어쨌든 색은 다시 돌아옵니까? 그거는 뭐 예, 일단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저도 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책과 조금 무관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앞서도 황지부님 말씀하셨는데 네. 제일 좋아하는 색깔 어떤 거세요? 저는 좋아하는 색깔은 없고요. 되고 싶은 색깔은 있어요. 오 뭐예요? 전 보라색이요. 보라 색깔이 되고 싶다고요? 네. 내가 어떤 색깔의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한다면 저는 보라 색깔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원래는 약간 빨강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가 보라 색깔을 멋지게 표현하는 저만의 언어가 있어요. 뭐예요? 안 멋지면 어떡할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보라색을 보면 빨강의 파랑에 대한 정열과 파랑의 빨강에 대한 정열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빨강과 파랑이 되게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빨강과 파랑이 섞여서 보라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우리에게는 되게 어떤 속성들이 있어요. 되게. 근데 이제 지배 성향과 지배적이지 않은 성향이 되게 권력적인 위계에서 이렇게 평소에는 있다가 정말 이렇게 사람이 정신줄을 놓을 때만 이 나의 그 야수성이나 뭐 이런 나에게 억눌렀던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들이 있다면 빨강의 정열 같은 거, 파랑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를 더 열망하고 그래서 되게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매번 보라색은 이 둘의 경쟁에 따라 색깔이 빛이 변하잖아요. 좀 더 붉어졌다가 좀 더 파래졌다가 제가 꿈꾸는 건 그런 삶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뭔가 이 BTS에 입덕을 하면 약간 이런 효과가. 네. 김느낌님은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검정색 좋아하죠. 왜요? 일단 옷 생각하면요. 검정색 제 옷을 좋아하고요. 때를 안 타니까. 때를 안 타고 그러니까 다른 색을 하게 되면 뭔가 색깔에 묻어가는 느낌이고 네. 검정색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숨기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검정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크함과 비슷한가요? 시크함은 잘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시크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 전 검정색 좋아하고 근데 검정색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의 옷 취향 총각대 옷 취향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큰 꽃이 그려져 있는 걸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한때. 정말요? 네, 그래서 막 국화 막 왜 막 그 조직 계신 분들이 문신하듯이 약간 거대한 라플라시아 같은 꽃 막 이런 거 되게 잘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입으면 가끔 입으면 기분이 좋죠. 뭔가 특별한 느낌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요. 또 이거는 약간 이거는 뭔가 이게 보편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같은 디자인의 옷을 계속 사게 돼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티브 잡스는 아닌데, 까만 폴라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주커버그도 옷을 똑같은 맞아요. 옷을 많이 입는데 생각하기 귀찮아서. 음. 근데 저도 약간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만나면 몇 개씩 삽니다. 근데 작년에 실제로 티셔츠를 똑같은 거를 3개인가 4장을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입고 남들은 옷 안 갈아입는 줄 알고. 그 같은 옷 중복해서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저도 정말 그래서 마음에 너무 드는 옷이 최애하는 있으면 거는 하나 맞아요. 더 사둬야 돼요. 맞아요. 오늘 두 분 다 작품 얘기를 너무 아끼셔서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책 읽기 전에 네. 설정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색이 다 사라진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그리고 명료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어요. 제일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게 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거기서 드는 이 감각적인 이제 판단들이 그렇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하고 나면 오히려 본질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옛날 생각인데 그렇죠, 그렇죠. 마치 그런 옛날 색이 생각이죠. 그런 걸 혼란스럽게 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음.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음. 그런 생각을 읽기 전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읽다가 제가 되게 재밌었던 문장이 우리 이제 오늘 문장 하나씩 네. 골라온 걸 읽어볼 텐데 네네. 살펴보면 저는 이 문장을 골라왔거든요. 이 책의 137쪽에 보면 이 엉뚱한 문장이에요. 이걸 아마 고른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로스코의 그림 가격이 대폭 하락해 겨우 5만 유로에 팔렸습니다. 르몽드 인터넷판. 그 아까 말씀드린 기사의 이제 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마크 로스코 그림이 이제 색상이 없어졌으니까 값이 대폭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일단 재밌죠. 그 색상이 그렇게 많은 가치를 차지했었나. 뒤에 보면 5만 유로도 이렇게 싼 거 같진 않아서 그래도 여전히 이만한 가치는 또 남아있는 것인가? 그러면 색상에 주어진 가치의 비중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건이나 대상들이요. 또 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 색상이라는 게 컬러뿐만 아니라 사실 나를 둘러싸거나 나를 설명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책사이드 안에서 바갈라딘도 색상이고 황주부도 색상이고 김느낌도 색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 색을 여기 업고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밖에 나가서는 황주부, 김느낌, 바갈라딘으로 불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색상을 가지거나 이 색상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예. 그랬을 때 내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변동될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어서 엉뚱하게도 한번 들어왔어요. 두 분은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것도 딱 요 문장만 읽어야겠네요.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생쥐의 색은 담황색으로, 그 다음에는 황록색으로, 카키색으로, 올리브색으로, 아몬드색으로, 파색으로, 아보카도색으로, 보리수색으로, 압생트색으로 천천히 변해갔다. 생쥐의 색이 그렇게 다양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다양하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국어는 엄청 색깔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작가가 프랑스 작가죠. 네. 프랑스어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어떤 표현의 스킬인 것 같은데 이거를 황색에서 어떤 진한 녹색으로 변해가는 그것들을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을 서술한 것인데 이거를 뭐 녹색, 옅은 녹색, 뭐야 흐리멍텅한 녹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 문장 하나를 읽는데 평소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려지는 그 것 같은 색깔들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작가의 문체의 약간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실제로 뭔가 이 뻔한 문장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책 내용 그러니까 더 빠져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듯이 책을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이 느껴져서 저는 이 문장 골랐습니다. 저는 지금 김니끼님께서 네. 골라주신 문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 책의 매력이 진짜 음. 저 문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 사실 조금 전에 문장에서 언급한 색들을 우린 몰라요. 그렇죠. 저기 모르는 색이 많아요. 중간에 설명한 것 중에. 음. 근데 그 색을 내 머릿속에서 맞춰보면서 맞아요.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런 네.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보리수를 몰라서 보리 색깔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보리 상상하고 있는 거지. 난 보리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약간 그런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재밌네요. 네. 황주부님께서 어떤 제가 문장 고른 고르셨어요? 문장은 딱 문장 전에 살짝 설명을 하자면 이 색채 전문가에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네네. 겁니까? 답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딱 답을 하는 순간에 문장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아마도 우리 인간들에게 색이 별 쓸모가 없다는 걸 자연히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뒤에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하철의 풍경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안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옛날에 사실 최근에 유행하던 실내 장식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집을 구입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벽지를 뜯어내고 벽을 흰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우리 조부모님 시절에는 실내 장식에 훨씬 더 다양한 색을 사용했어요. 파란 방, 빨간 방, 노란 방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하얀 방, 하얀 방, 하얀 방뿐이에요. 이거 뭔가 그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히는데 어쨌든 효율, 네.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다수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옆집과 우리 집이 크게 차이가 없는 색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 아까 흑백 그런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난 건데 네. 요즘에 제 SNS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는 약간 유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스마트폰 흑백 무드로 만들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iOS도 이걸 지원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폰도 이게 가능하대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스마트폰은 너무 이 색 재현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어떤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보면은 그냥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 액정으로 보면 더 예쁘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보통. 근데 이걸 흑백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걸 써본 사람들이 대부분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뭐 어떤 원리인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눈에도 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색깔이 굉장히 많은 인상들을 주고 있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색깔들에 대한 인상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우리 뇌가 계속 돌아가느라 뭔가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반대 의견. 어.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색을 보는 게 너무 필요했잖아요. 동물들도 멀리서 보면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색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색이라는 게 우리의 생존이나 뭐랑 너무 중요했던 정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식의 정보들은 다 뭐냐면 여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정보들은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 다른 정보들은 이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오히려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보들의 자극을 받는 것을 내가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다운 걸 느끼는 게 피곤해야 되고 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좀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사실 자기만의 침묵하고 팩트폴리스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침묵이라는 책은 이 침묵이라는 자연 상태를 내가 제어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극만 도드라지도록. 네. 그게 이제 자극 없음이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거죠. 색연필 같은 경우도 색깔을 자기가 제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팩트풀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이제 신호와 소음들이 있는데 여기서 소음들을 제거하고 어떤 사실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책.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 세 가지를 추천 도서로 가지고 간 바갈라디님이 뭔가 요즘 삶이 너무 번잡스럽고 네,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리를 찾고 싶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네, 뭐 이런 책이 아닌가. 네.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아쉽긴 해요. 이 색연필의 매력을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아마 저희가 나눈 이런저런 상상들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희 후다닥 1쇄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달에도 제가 재미난 책 3권 어떤 제 심리 상태를 반영한 그런 3권의 책을 또 신간으로 골라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책 추천해 주실지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723-4251입니다. 저희 오늘 책사이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 또 흥미로운 책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 후기나 또 고민 제보, 의견들 언제든지 팟빵 게시판이나 저희 SNS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고 또 다음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의 답변도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니끼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